네, 자, 2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잠깐 쉬고 오는 동안에 까먹하셨죠. 예, 뒤돌아서면 바로 또 까먹고 또 까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까먹. 이게 한국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100이면 100 다 반응이 그래요. 예, 다 까먹다. 들어서는 까먹는다고. 그래서 복습은 꼭 필수입니다. 이제 또 복습을 하라고 하면 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58회, 59회 문제들을 같이 창을 띄워놓고 58, 59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2달 간격으로 시행됐잖아요. 그래서 8월 달에 시행된 60회, 6월 달에 시행된 59회, 4월 달에 시행된 58회. 그래서 올해 상반기, 2020년 상반기 중반까지 이렇게 쭉 나왔던 문제들을 가지고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8회 문제인데요. 58회 문제 보면은 자, 선사시대 문제가 항상 1번이죠. 자, 선사시대 문제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일단 구석기인지 신석기인지 청동기인지 먼저 구분하라 했죠. 초기 철기는 잘 안 나오고 항상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3개 중에 하나인데 자, 먼저 무슨 시대인지를 파악을 먼저 하라고 했어요. 자, 근데 부산 동삼동 유적 요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모른다. 만약 이 정보를 가지고 모르겠다. 여기서 잘 모르겠다. 이게 뭘까? 잘 모르겠다. 요걸 본다는 거죠. 자, 요렇게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죠. 이렇게 빗살이가 있는 문화, 이렇게 빗살이가 있죠. 빗살무늬 토기 나오니까 아하 신석기 있네요. 신 이게 빛을 이렇게 쓰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시옷 쓰죠. 네. 빗살 또 시온 또 나오죠. 너무 이거 좀 오반가? 네. 빗살 여기 있네 여기. 구석기면 빗살무늬, 청동기면 빛 이렇게 써. 신석기 빛 사이 시옷. 빗살무늬니까 신석기. 그럼 나머지 뭐 농경, 정착생활, 동물, 갈돌과 갈판도 출토되었습니다. 이런데 신석기 시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신석기 시대를 낼 때 지문이 뭐가 나온다? 3개 중에 하나라 했죠. 3개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조피수수. 있는지 없는지 볼까요? 조피수수? 없죠. 조피수수 없으면 뭘 기억하라 했죠? 빗살무늬 토기. 근데 빗살무늬 토기는 자료로 이미 제시가 됐으니까 아닐 거고. 그럼 나머지 하나 3가지가 뭐예요? 3번째가 가락바퀴 뼈바늘. 여기 있죠. 가락바퀴 뼈바늘. 그래서 가락바퀴 뼈바늘 해서 가락바퀴만 나왔지만 이렇게 뼈바늘 이렇게 나올 수 있다. 해서 실을 뽑아가지고 낚시했다. 그래서 정답 1번. 괜찮죠? 나머지 오답 동굴 막집, 동굴 바위그늘 막집. 구석기. 명도전 반량전. 그렇죠. 제가 초기 철기 시대에는 그 문제 자체로 나오는 경우보다는 거의 없고 그냥 선지로만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철을 중국에 수출을 하면은 철기 수출한 이후에 받는 중국 돈 이름이 명도전, 반량전. 특히 명도전은 이렇게 칼 모양으로 생겼다고 제가 했죠. 요거. 그래서 여기다가 밝을 명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명도전이라고 한다. 요거는 철기 시대가 돼요. 그다음에 4번 거푸집 모르겠다. 세영동검. 철기가 더 세잖아. 철기가 제일 세잖아. 세영동검. 요거 철기 시대. 쟁기 쇠스랑이니까 세영동검. 그죠? 같은 시대. 그래서 3, 4, 5 요 3가지가 요 3개의 지문이 초기 철기 시대로만 내는 지문 3개예요. 여기다 만약 하나 더 나온다면 항아리 무덤, 동무덤. 동무덤이라고 안 내고 주로 이렇게 옹관묘라고 해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1번. 그래서 이 문제는 특이하게 선지 5개 중에 3개가 초기 철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지문 3개를 낸 거예요. 초기 철기 시대 지문 3개가 요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습해 보시면 초기 철기 시대에 제 교재 13페이지에 쟁기, 쇠스랑 등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다. 그럼 쟁기, 쇠스랑 철제 농기구 나오죠. 2번째 덩이쇠 이런 건 안 나왔지만 3번째 세형동검 나왔죠. 세형동검. 그 다음 중국과의 교류에서 3번째 명도전 반량전. 아셨죠 이제. 그래서 제가 초기 철기 시대를 묻는 선지가 3개가 있는데 그 3개에는 제가 회색 글자랑 밑줄 쫙 쳐놨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습을 마무리 해봅니다. 그러면
2절 공부해 볼까요? 자, 최초의 국가 고조선 문제입니다. 자, 이제 고조선에 대한 문제 뭐 이론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고조선은 우선 그 순서배열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순서배열 이게 좀 제일 중요한데 고조선은 그 순서배열 할 때 크게 3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 1기를 단군 왕검께서 다스렸던 시대 이것을 이제 제 1기 시기가 BC 2333년 전이다. 그다음 두 번째 기자 조선 단계를 얘기해요. 이 기자가 그럼 뭐냐 사람이냐? 사람은 아니고요. 단군 왕검이 이렇게 더 발전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학자는 이걸 이제 크치 조선, 크치는 순우리말로 커졌다. 이런 뜻이야. 커졌다. 그래서 크치를 이제 기자라고 하기도 한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게 한 이쯤 이후로 봐요. BC 5세기 이후. 그래서 크게 보면 단군 왕검 시기, 기자조선 시기를 구분하는 문제를 가끔 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기인데요. 세 번째 시기는 BC 194년 위만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건 사람 이름. 사람 이름. 위만이 나라를 이제 다스리기 시작한 시기를 마지막 시기로 보아요. 그리고 그 위만의 손자 우거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우거 왕이 이렇게 피살되면서 고조선이 멸망당하는 기원전 108년의 이야기. 그래서 총 3시기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단군 왕검 시기, 그다음에 기자조선 시기, 그다음 위만조선 시기 이렇게 해서 3시기로 구분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구분 방법이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뭘 구분을 하냐면은 요 단군 왕검 시기의 그 어떤 시기적 특징이라 할까요? 단군 왕검 시기는 우리 앞에서 공부한 그 청동기 시대예요. 그래서 비파용 동검 같은 걸 사용하는 시기죠. 그래서 비파용 동검, 파, 그다음에 고인돌인데 탁자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걸 탁자식이라 고인돌이라 하고, 거가 이제 거울 이름인데 거친무늬 거울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토기는 앞에서 공부한 미소니식 토기니까 이게 벼농사 짓던 시기구나.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사용했던 도구 가운데 제가 비파용 동검에서 파, 고인돌은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탁자식으로 되어 있는 고인돌, 거는 거친무늬 골, 이건 토기 이름 파탁거미.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는 파탁거미 이 네 가지의 도구가 사용되는데 이 파탁거미가 이 바로 단군 왕검 시기, 단군 조선 시기의 영역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그런 유물 4개입니다. 그래서 영역을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에 반해 기자조선은 이게 커진 발전된 거니까 청동기가 아니라 초기 철기 시대, 철기가 수용되면서 발전하게 된 상황을 이렇게 커진 조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 시기 때에는 비파형 동검이 아니고 이런 세형 동검이라던가 잔무늬 거울, 그래서 제가 철기가 청동기보다 더 세잖아 라고 했죠. 그래서 잔무늬 거울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단군 왕검과 기자조선의 차이가 뭐냐, 청동기와 철기 시대의 차이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 대표적인 유물 4개를 파탁거미, 이게 단군 조선, 단군 왕검이 파탁파탁 거리죠, 그죠? 파탁거리는 검이고, 커진 조선, 기자조 발전한 거니까 철기가 더 세잖아. 파탁검이냐 세잖아냐. 그래서 세형동검과 잔무늬 거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만조선 시기는 뭐냐면은 이 철기가 업그레이드, 그래서 공일업, 방일업, 그래서 철기가 본격적으로 수용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철제 농기구가 막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막 나오죠. 본격적 수용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당시 그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중국은 어떤 상황인가? 앞으로 우리 그 5천년의 원수죠. 중국 5천년의 원수 같은 이 중국과의 관계. 고조선은 만주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이랑 경쟁 관계입니다. 그래서 중국 그러면 단군 왕검 시기 때 중국, 뭐 이거는 뭐 일단 모르셔도 되고, 만약에 나온다면은 이제 뭐
주나라 정도가 되죠. 근데 이제 기자조선 단계 때부터 중국의 상황이 좀 중요한데, 당시 중국은 기자조선 시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전국시대입니다. 자, 중국의 전국시대란 전쟁을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국시대 가운데에서 이 연나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연나라와 싸우던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바로 기자조선시기입니다. 기조선. 그런데 이 연나라 등이 존재하던 전국시대를 통일을 한 나라가 중국의 그 진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진나라 하면은 누가 생각나요? 여부리의 아들인가요? 시황제가 생각이 나죠. 진시황제. 진시황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기자조선 단계입니다. 근데 그 진나라가 곧 망하고, 요 진나라 대신에 이제 초한전, 초나라랑 한나라가 막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초한지의 시대. 그래서 한나라가 이제 결국 통일을 해버리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누가 오냐면 위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가 이제 성립될 때쯤 우리나라에 위만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 위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요런 초나라랑 한나라랑 막 싸우던 어지러운 혼란한 상황 속에서 그 혼란한 틈을 피해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망명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망명을 한 사람. 이렇게. 그러면은 당연히 이 위만조선 이후에는 한나라와 우리 조선이 사이가 좋겠느냐 하면 사이가 좋지 않더라. 그래서 이런 한나라와 대립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결국 한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마는 거죠. 제가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얼굴에. 침략을 당하고 그 침략 당하는 과정에서 우거왕이 피살된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단군왕검, 기자조선, 위만조선 이렇게 3시기로 구분을 일단 먼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당시 이런 상황이고, 기자조선 때에는 초기 철기 시대고, 위만조선은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는구나. 그럼 여기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위만조선이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결국 이러한 그 중국의 정권인 이 한나라와 대립하는 상황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철기라는 건 당시 이게 무기를 말하니까, 철제 무기를 많이 확보한다는 건 요즘 말하면 탱크, 뭐 전투기 이런 걸 막 늘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랑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중국에 침략을 당하는데, 이때 중국 황제 이름이 무제입니다. 무제가 그 싸움 되게 좋아했던 황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단군조선부터 우거왕이 피살되는 기원전 108년까지가 바로 우리나라 이 통칭해서 고조선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자, 그럼 첫 번째, 자, 교재 14페이지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 건국, 단군조선이 했다. 그럼 영역, 이게 제가 영역은 파탁거미, 그래서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 거친무늬 거울, 미송식 토기 4개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였고요. 그 다음 단군 신화, 이 신화는 뭐 곰 나오고 호랑이 나오고 환웅 나오죠. 그래서 단군 왕검이 나온 게 그 웅녀와 환웅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단군이다. 단군 왕검은 재정일치의 사회를 의미한다. 단군 신화를 수록하고 있는 문헌, 우리나라 최초의 문헌 삼국유사 제왕운기, 이건 형광펜을 쳐야죠. 그래서 삼국유사의 단군 왕검께서 나라를 그 건국한 이야기, 그 신화가 삼국유사에 잘 나와 있다. 그다음에 고조선의 발전 두 번째입니다. 이 기자조선 단계를 말하죠. 그래서 철기가 전래가 되면서 기자조선이라고 하고, 기자조선은 왕, 상, 대부, 장군 등과 같은 관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거 좀 더 필기해 볼까요? 이때 가장 중요한 이 기자조선의 왕이 3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름을 몰라요. 그냥 중국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후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 부라고 하는 왕 이름이 나오고, 부왕 다음에 그 아들 준왕이 있어요. 그래서 부왕, 준왕으로 이어지는 요 3인방, 그 기자조선의 왕 3사람은 조선후, 부왕, 준왕. 그 부왕, 준왕 가운데 누가 아버지 같아요? 여기 아빠 같죠? 근데 이 아빠란 뜻은 아니고, 뭐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써요. 그래서 부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들은 준인데,
그 준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부왕, 준왕은 서로 이렇게 부자지간이에요. 그럼 뭐예요? 세습했다는 얘기죠. 이걸 보면은 왕권은 생각보다 강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자조선 단계에서의 왕은 세 사람이다. 조선 후 부왕, 준왕 등이 있고 그때 이 부왕, 준왕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다. 아비 부, 아들 준. 그래서 부자 세습했다. 그리고 왕 밑에는 상, 대부, 장군과 같은 관직 이름이 있었다. 그런 정도죠. 한편 그때는 중국이랑 싸우는 게 좀 중요한데 중국 나라, 연나라, 진나라 그리고 한나라 이런 나라들의 흐름이 있죠. 연진한, 연진한인데 거기 보면 BC 4세기에 뭐 조선우라는 왕이 있다 이런 기록이 있고 처음에 나오는 게 중국의 나라 연나라죠. 그래서 연나라와 대립했다. 그래서 연나라에다가 동글뱅이 치시면 처음에는 연나라와 싸운 얘기가 나와요. 그럼 연나라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조직이 필요하죠. 조직. 그 조직을 왕상대부 장군, 왕상대장입니다. 왕상대장. 그래서 요 시기가 왕상대장 시기. 여기는 파탁거미. 요건 도구 이름. 요거는 왕상대장. 그래서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이 있었다. 그래서 기원전 3세기 연나라의 침략에 받아서 거기다 별표 치면 되겠죠. 이게 뭐예요 또? 밑줄에 회색 글자죠. 요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나라 나온다. 그러면은 기자조선. 연나라와 싸우던 기자조선. 연나라의 장군 이름이 진계. 이름은 진계인데 사실은 얘가 이긴 개죠. 진놈이 아니고 이긴 놈인데 이게 진계입니다. 진계의 침략을 받아서 서쪽 땅 이천리를 빼앗겼다. 서쪽 땅 이천리를 빼앗기고 약해지기 시작했다 해서 연나라의 진계의 침략을 받고 이천리를 뺏겼다. 요거죠. BC 2세기 이 과정에서는 요겁니다. 초나라, 한나라로 싸우는 시기. 진나라가 망하면서 그래서 위만이 망명을 합니다. 근데 망명을 할 때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을 피해서 온 사람이죠. 이때 그 특이하게도 이 사람이 그 상투를 틀고 와요. 이렇게 상투를 틀고 오고 하얀 옷을 입고 옵니다. 그래서 요 상투를 틀었다와 흰 옷을 입고 왔다가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계통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위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자 거기 힌트가 있는데 연나라 왕 노관이 한을 배반하고 한나라 나오죠. 한나라에다가 동글뱅이 치시면 이게 한나라와 초나라가 싸우는 시기에 우리나라로 이렇게 피해서 들어온 사람이 위만이라는 거. 근데 그 위만이 망명하면서 오랑캐 복장을 하고 왔다. 이 오랑캐 복장이라는 게 우리나라 옷이라는 거예요. 흰 옷. 호복이라고 써 있어요. 호복. 오랑캐 옷이란 뜻인데 이게 중국인들이 생각할 때 오랑캐 옷이니까 이게 우리 흰 옷인 거죠. 우리가 또 백의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투 틀고 흰 옷 입고 왔다가 결국 위만이 한국인이다라는 근거입니다. 근데 이 위만은 이 준왕을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위만에게 왕위를 준 왕이 준왕이에요. 그죠? 너무 아저씨죠. 아저씨 개그 미안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국사는 자꾸 이렇게 연상하고 이래야 되니까. 위만에게 왕위를 준왕이라는 거.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 그래서 준왕을 내몰고 왕이 된 게 위만이다. 한편 그 준왕은 이후 탈출해요. 본인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삼한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삼한이 나오게 된 계기가 이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과 또 기자조선의 상이었던 역계경 같은 사람들이 위만에게 왕위를 뺏기자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남쪽으로, 그러니까 탈북하고 대한민국으로 온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북한 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탈출한 게 준왕이랑 역계경 같은 조선상이죠. 왕은 준이었고 상은 역계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상 역계경이 내려와가지고 삼한을 만들었다. 그래서 삼한이 나온 계기입니다. 한편 세 번째 위만조선. 위만조선은 기저조선을 계승하였는데 그 근거는 요거 상투 틀고 호복 입고 온 거, 오랑캐 옷. 요게 가장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왜? 회색 글자의 밑줄, 그죠? 이게 위만입니다. 그럼 위만조선의 발전은 철제 농기구, 철제 무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이 철제를 수용한 배경이 뭐라고요? 바로 이렇게 중국을 통일한 한나라와 본격적인 싸움을 하게 된 계기죠. 그래서 그 위만의 손자입니다. 손자였던 우거왕과 한나라를 세운 한고조의 자손인 무제와 싸움. 그럼 위만과 한고조 시기, 위만과 한고조가 대립관계고 그 손자였던 우거왕과 무제의 대결. 그래서 우거왕과 무제의 2차전. 그래서 한무제의 대결 과정에서 다음 페이지 멸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거왕 때 멸망당했다.
한편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알려주는 그 풍습이 있는데 그게 8조 범금 별표처이죠. 예. 고조선의 사회상은 8조목 가운데에서 현재 전하는 게 3개가 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즉시 죽이고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하고 도둑질한 자는 그 집의 노비가 된다. 그래서 8개의 조항 가운데 3개만 전해지기 때문에 5개는 몰라요. 8조 범금이 고조선의 법이다. 그 출전은 한서 시리즈니까 한나라가 고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 뭔가 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더란 얘기죠. 이렇게 해서 고조선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요거 한번 문제 볼까요? 이게 몇 회죠? 59회 문제 가운데 2번 문제입니다. 자,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나라는 뭐 벌써부터 뭔가 필이 단군 할배 같지 않아요? 이게 단군 할배. 나 단군 할배야. 그죠? 제목이 또 뭐 개천절 뭐 힌트 다 주죠.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 왕검의 이야기. 그러니까 요 가는 고조선. 고조선 가운데서도 1, 2, 3조선 가운데 첫 번째 조선인 단군조선. 그래서 환웅, 웅녀, 단군. 그죠? 이 두 분이 부모님이고 이게 자손이죠. 단군 왕검에 나를 세웠다. 그럼 고조선 관련 문제 중에서 나오는 게 이제 뭐냐 하면 전국 시대, 그죠? 전국 시대 칠홍 중 하나인 연나라와 대립하였다. 그러면 연나라와 대립했다를 다르게 만약에 나온다면 서쪽 강토 이천리를 빼앗기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언제죠? 단군 다음 기자조선 시기 때, 그죠? 그래서 서쪽 강토 이천리를 연나라 장수 이름 진계에게, 그죠?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뭐 나머지는 뭐 몰라도 되죠.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서 단군조선 이야기. 그러면 또 다른 문제. 이거 했고. 여기 있다. 자, 2번 문제죠. 자,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래서 가나라가 어느 나라냐? 좌장군은 패수 서쪽에 있는 군사를 쳤으나 몰라도 돼요. 이런 거 모르죠. 예. 패수라는 단어는 좀 중요한 단어긴 한데 이게 한나라, 중국의 한나라와 우리 그 위만 조선이라고 안 하고요. 그냥 조선이라 합시다. 조선 사이에 있어서의 국경을 패수라고 해요. 그래서 한나라와 조선 사이에 있어서의 국경선이 패수입니다. 이를 격파해서 나아가지 못했다. 누선 장군도 가서 합세하여 왕검성, 단군 왕검이니까 왕검, 고조선의 수도죠. 결정적인 힌트, 위만의 손자, 위만의 손자, 우거왕. 그럼 이때 중국은 어느 나라예요? 한나라죠. 그래서 한나라 무제. 그래서 한나라 무제 여기 나오죠. 한무제와 우거왕 사이에 있어서의 대립. 그래서 한무제 나왔죠. 가를 정벌하고 그리고 현도군과 낙난군을 설치했으며 낙난군 이거는 한군현이라고 한다. 그래서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한나라에서 고조선 지역에 설치한 4개의 군현을 현도군, 낙난군이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 가나라는 고조선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조선을 찾는 문제. 고조선 문제 관련돼서는 쭉 정리를 해보면 우리 교재를 한번 다시 볼까요? 자, 회색 글자만 주로 봅시다. 첫 번째, 기자조선 단기의 중국의 상은 연나라 진계의 침략을 받아 서쪽 강토 이천리를 빼앗긴 거고, 위만에게 왕위를 준 왕이 준왕이죠. 이것도 고조선. 또 고조선은 상대부 장군 등의 관직이 있다라고 해서 조선상 역계경 등이 사만으로 내려간 이야기 하였고, 8조 범금이 고조선의 사회를 알려주는 그런 법률이다. 찾는 문제. 그러면 동맹제천 모르겠죠? 신지읍차 없죠? 도둑질한 자 요거는 약간 힌트가 있는 뭐 맞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8조 범금이라고 해서 고조선에서 운영하던 법률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가 사형죄가 있어요. 살인한 자, 또 도둑질한 자, 또 폭행한 자들에 대한 평가. 그러면 처벌. 도둑질한 사람. 맞는데 도둑질한 거 맞는데 안 된다. 12배로 배상한다. 고조선의 8조 범금은 뭐였어요? 16페이지 보시면
도둑질한 자는 12배가 아니라 그 집의 노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이게 틀리고 고조선에서는 도둑질하면 노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12배로 배상하는 나라는 따로 있어요. 부여와 고구려라고 하고. 그다음에 4.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한 체크아웃. 아직 안 배웠죠? 정답. 왕상대장. 그죠? 고조선의 관직 명칭. 특히 왕 그러면 아버지, 부, 아들, 준. 또 상 하면 역계경이라는 분이 삼안으로 내려가서 삼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조선 문제 두 문제 살펴보았어요. 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진도를 계속해서 나가보죠. 자, 3절 여러 나라의 발전 문제입니다. 자, 고조선 이후에 여러 나라가 이제 쪼개져요. 자, 그러면 교재 17페이지를 보시면 그 여러 나라의 그 위치가 잘 나와 있어요. 지도를 잠깐 잘 보세요. 지도도 나오는 경우가 꽤 많으니까 지도도 잠깐 여러분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대략적으로 지도를 한번 그릴게요.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는 방법은 35를 쓰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냥 더 잘 그릴 수 있는데 35 뿅 이렇게. 여긴 만주, 우리 한반도. 그럼 만주에 있는 나라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부여. 부여에서 나온 고구려. 함경북도 위에 있는 옥저. 강원도 동해안 동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삼한,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해서 삼각별, 삼한. 그럼 선생님 여기 비어 있는데 여기는요? 여기는 우리 역사가 아니라서 안 쓰죠. 고조선 멸망한 다음이라 했죠. 바로 한사군 가운데 하나, 낙랑군. 그래서 요거는 한 군현이라고 나오기도 하죠.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초기 국가의 모습, 고조선 이후의 나라의 상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부여, 고구려 비교하기예요. 그래서 부여와 고구려는 종족적으로 같은 종족을 말합니다. 나라 이름만 좀 다를 뿐이죠. 자, 18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부여, 고구려 비교하기 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1장 부여와 고구려 비교하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뭐 되게 다양하게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부여와 고구려를 먼저 이제 그 나라를 찾는 게 핵심이죠. 부여와 고구려는 종족적으로는 같기 때문에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비슷한 게 너무 많은데 시험 문제는 비슷한 걸 안 내요. 다른 걸 내지, 그죠? 그래야 구분할 수 있으니까. 부여를 묻는 지문 중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최근의 스타일인데요. 그 금이라던가 은 장식이 많다. 이런 게 부여의 특징으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자니까 부자들이네, 리치들이네, 아주 리치들 부여니까 부자들이에요. 부유해. 고구려는 좀 찐따야, 좀 가난해. 그래서 맨날 구려. 부여는 부자고 고구려는 구리죠. 그래서 금은 장식 같은 게 많다, 뭐 지배층이 막 부자다 이러면은 하여튼 부자예요. 부자가 부여예요. 이렇게 많이 돼요. 고구려는 가난해요. 뭐 늘 배고파 이렇게 많이 내요. 그래서 성품이 포악해. 배고프면 포악해지죠. 흉악하다 이렇게. 이게 차이입니다. 그리고 어디가 땅이 훨씬 넓으냐면은 여기가 평야가 훨씬 많아서 다 못 다스려가지고 그 특이한 정치 체제가 있어요. 사출도라고. 사출도는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가지고 방위를 나눠서 다스리는 형태를 말하는데 그 지배층 이름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가운데 왕이 있는데 마우저구 이게 이제 부여의 그 정치적 특징이에요. 참고로 고구려도 부여와 비슷한데 여기는 이제 제가회의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해요. 뭐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비슷하지만. 한편 부여와 고구려의 차이 가운데 고구려는 물론 가들이 있는데 이 가들의 이름이 좀 달라요. 고추가, 상가 이렇게 부르고 그 밑에는 똘망이들이 있는데 그 똘망이들이 대로 이름부터 좀 포악하죠. 패자, 그죠? 막 엄청 포악해. 옆에 있는 존내 패자 이런 느낌이죠. 존내 패자. 포악해. 고추가 너무 매워, 그죠? 고추, 상가, 대로 패자. 그래서 그냥 다 못 외우면은 대로 옆에 있는 상가에서
고추를 사러 갔는데 안 주니까 존내 패자, 그죠? 대로 옆에 상가가 있어요, 항상. 고추 사러 갔는데 안 주니까 존내 팼다. 아, 배고파, 씨, 고추 내놔. 안 줘, 확 패자, 그죠? 자, 그래서 부여 고구려 구분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여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어요. 이거 12월에 하는. 그다음에 고구려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어요. 12월에 하는. 그래서 제천 행사가 차이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뭐 또 하나 구분하자면은 여기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독특한 결혼 제도가 있는데 고구려는 이것도 물론 있지만 구분하는 거니까 대릴사위제라고 있어요. 이게 차이가 좀 있죠. 대릴사위제는 그 서옥이라고 해서 형사 취수제는 이제 부여의 결혼 풍습으로 형이 죽으면 형수랑 같이 사는 제도고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고, 요거 대리사회제는 이제 사위를 데리고 사는 제도죠. 그래서 부여 고구려를 구분하는 방식은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 고구려의 구분법. 부여는 정치 갈게요. 이제 페이지 18페이지. 빨간색 글자죠. 사출도, 마가, 오가, 저가, 구가 한 번 나왔고, 재해가 발생 왕을 교체할 정도로 왕권은 미약했고, 3세기 선비족의 침략을 받아서 크게 쇠퇴했다. 요거는 이제 고구려나 부여의 공통점인데, 선비족의 침략, 요거는 이제 중국의 하나의 그 유목민족 중에 하나인데, 우리 만주에 이 나라가 있다 보니까 선비족의 침략을 많이 받아요. 당시 그 선비가 이쯤 있어요. 선비족. 이 나라가 이제 나중에 모용씨라고 있는데, 이 모용씨가 세운 나라 이름이 전현 다음에 후연인데, 이게 연이죠, 연. 그런 이런 나라와 부여 고구려가 대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3세기, 4세기에 부여와 고구려가 이 선비족의 침략으로 크게 이제 좀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비족의 침략을 받았다 그러면 부여나 고구려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고구려는 좀 구리죠. 가난해요. 그러니까 좀 포악하고, 그래서 상가 옆에 있는, 대로 옆에 있는 상가에 가서 고추 좀 먹자 그랬더니 안 주니까 그냥 패죠. 상가 고추가 등에 있고, 대로 패자 등이 있고, 참고로 그 밑에 똘마니들이 또 있는데 이걸 사자, 조의, 선인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조의, 선인, 요게 그 고구려의 그 똘마니들 이름입니다. 사자, 조의, 선인. 그다음에 경제. 누가 부여해요? 뭐 면적 넓고 그러면은 이제 부여고, 좀 맨날 산밖에 없고 골짜기가 많다 그러면 좀 구리죠. 고구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고프니까 옆에 있는 나라 맨날 공격해서 침략해가지고 약탈합니다. 법률 똑같이 일책 12법. 일책 12법은 12배 배상하는 거. 요거는 부여 고구려 공통점. 결혼제도가 형사취수제, 고구려는 서옥제, 대리사위제. 그다음 장례풍습. 사람을 죽여가지고 장례식 할 때 순장을 하는데 같이 묻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유하다 보니까 금과 뭐 은, 옥 이런 걸 가지고서 뭐 장례를 지냅니다. 그래서 거기 별표,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신구로 치장하는 것을 매우 즐겼다. 뭐 아주 화려하게 옥으로 이제 장례를 지내기도 하죠. 고구려도 약간 그런 걸 좋아하긴 하는데 부여만큼은 아니에요. 그다음 제천 행사는 12월에 하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 고구려는 10월에 하는 동맹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로 묻는 문제 가운데 부여는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신구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왼쪽 상단에 보면은 뭐 말 모양 허리띠 고리가 상징하는 건 마가겠고, 중단을 보면 부여에서 사용했던 금과 은의 장신구, 이런 사진은 맨날 바뀔 수는 있어요. 똑같은 사진 계속 나오진 않고요. 또 부여에서 그 황금 귀고리 같은 거, 이렇게 금, 은 장신구가 많죠. 그만큼 부여가 부유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여 고구려 구분법 공부하였고, 그다음에 19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옥저 동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옥저 동해 구분법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씩 묶어서 공부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옥저 동해 구분하기. 옥동자. 자, 옥저 동해는 비슷한 나라들인데 이 나라의 특징은요, 너무 조그만 나라여서 그런지 왕이 없어요. 왕이 없군요. 왕이 없군. 3명의 노인네만 있어요. 삼노만 있군. 이게 그 왕이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국왕이 없고, 뭐 혹은 대군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군장이 없다.
둘 다 공통점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찐따 국가란 얘기예요. 찐따 국가.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읍군 삼로 많이 내고요. 또 차이를 물어본다면은 옥저는 제철 행사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철 행사가 없고 동해는 무천이라는 제철 행사가 있대요. 그리고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숨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호동이라고 외우시면 되죠. 호동이. 호랑이를 신으로 여기는 동해. 그리고 옥저는 그 특이한 장례 풍습이 있는데 뭐 또 결혼 풍습 가운데 하나가 민며느리제라는 게 있어요. 어린 며느리 조혼 풍습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골장제라고 해서 부모님의 시신을 감회장했다가, 핵심 단어가 감회장인데, 감회장을 했다가 다시 그 유골을 다시 파내가지고 그 유골만 따로 이렇게 관에다가 모시는 아주 특이한 좀 이상한 장례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민며느리와 골장에서 옷같이 예쁜 게 며느리죠. 옷같이 예쁜 며느리, 똥같이 예쁜 며느리가 아니라 옷같이 예쁜 며느리의 뼈다귀예요, 그죠? 뼈다귀. 옷같이 예쁜 며느리의 뼈다귀. 이게 옥저의 결혼 풍습과 장례 풍습. 그럼 동해는 이제 뭐가 있느냐? 특이하게 혼인을 이제 다른 부족 밖에서 혼인 상대자를 찾는다 해서 조교원의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또 책화라고 하는 풍습이 있는데 요거는 그 경계를 엄격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과 부족 사이에서의 말뚝을 이렇게 박아놓고 A 부족, B 부족 사이에서의 교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인 나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말뚝을 책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화를 넘어가면은 뭐 노비나 말이나 소 같은 걸로 이렇게 서로 배상을 했었다고 해요. 이게 뭐 동해죠. 그래서 그 19페이지에 보면은 옥저 동해는 왕국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왜? 왕이 없군요. 왕이 없군요. 왕이 없어요. 3명의 노인네만 있군요. 그래서 읍군 삼로. 그다음 결혼 풍습 민며느리제 풍습, 거기다 별표 옷같이 예쁜 며느리, 장례 풍습 골장제, 감회장이라는 단어가 포인트죠. 감회장 다시 파는 거. 그다음에 제철 행사는 옥저는 없어요. 동해는 무천, 동해물과 백두산이, 동해무천과 백두산이, 그래서 동해무천이고요.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는데 그 경제 특산물인데 여기는 소금, 어물. 이게 옥저의 특징이고요. 동해는 짧은 화를 의미하는 단공, 조그만 말을 의미하는 과하마, 그다음 반만 생선인 반어피, 단과반이 더 좋아. 동해, 그죠? 동의해. 단과반이 더 좋은 거 동의해. 동해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삼한이죠. 삼한에 대한 이야기는 요 밑에다가 한번 써볼까 합니다. 삼한. 자, 요 삼한입니다. 마변진. 요 정도로 나눠지는데, 마한은 지금의 경기, 충청, 전라도, 진한은 지금의 경북, 변한은 지금의 경남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성립되는 과정은 아까 그 위만에게 이렇게 쫓겨난 준왕이 남하해서, 또 조선상이었던 역계경, 이 사람은 상이었죠. 그러니까 왕은 준이고 고조선의 재상이었던 역계경 등이 남하하고, 이러한 그 고조선의 유이민이라는 표현을 써요. 고조선의 유이민들이 이렇게 남하해서 토착 세력들과 토착 세력을 진이라고 합니다. 이들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삼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삼한의 성립은 준왕과 그 조선상 역계경 등의 남하와 토착 세력의 결합, 그래서 세 개의 나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어떤 그 정치적으로 우세한 집단들과 토착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타협의 결과로 만들어진 국가라, 다른 나라와 달리 그 특별한 그 정치 체제가 있어요. 바로 제사와 정치가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집단과 제사 집단이 각각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치와 관련돼서는 재정 분리 가운데 제사장의 존재가 주목됩니다. 그래서 신성한 지역,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지역을 소도라고 한다. 그래서 별표 치시면 돼요. 소도. 소도가 삼한의 핵심입니다. 솟아오른 곳 이런 뜻이에요. 소대 신앙이 있는 곳. 왜 지금도 무당 있는 곳 막 뭐 이렇게
매달아 놓죠. 예. 그런 데가 사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료 출제가 되면 그런 특별한 그 제사 집단, 제사를 드리는 신성한 집단인 그 소도가 존재한다는 걸 맨날 물어봐요. 두 번째가 이 철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 그게 바로 변환이거든요. 철은 그냥 못 쓰죠. 변환시켰어야죠. 그래서 변환하면은 철이 가장 많이 나온 곳. 그래서 덩이새가 많이 생산돼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이 일본, 재팬이죠. 예, 일본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낭랑 이런 데에 수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랑과 웨딩에 수출한 게 바로 이 특징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만의 특징인데요. 사만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소도예요. 배경은 설명했죠. 위만에게 쫓겨난 준왕과 역계경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토착 세력과의 타협의 결과가 제사를 드리는 곳은 안 건들게. 네, 그게 소도. 또 경제적 특징은 이렇게 변환, 마변진 가운데 변환입니다. 변환에서는 좋은 철이 많이 생산돼서 가장 가까운 일본에 수출한다던가 한군현, 중국이죠. 중국 세력의 철을 수출하기도 했었다. 여기까지가 사만. 정리하면 그래서 여러 나라의 발전에서 위치가 부고 옥동삼인데 부여 고구려. 부여는 부자고 고구려는 구리고. 그래서 넓은 영토는 부여. 맨날 산맥, 뭐 골짜기 이런 고구려. 금은 장신구를 즐겨 치장한 곳 부자인 부여. 너무 넓으니까 사출도 마가우가 저가구가 말소 돼지개. 또 형사취수제, 형이 죽으면 형수랑 같이 결혼한 이상한 풍습. 그리고 고구려는 구린 곳.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성품이 포악하고 흉악하고, 그죠? 그래서 주변국 막 털고 약탈하고. 그래서 관직 이름도 조금 다 별로죠. 뭐 대로 옆에 있는 상가 대로 고추 내놔, 배고파 안 내놔, 죽어라, 패자. 죽으니까 조의를 표합니다. 그죠? 조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조의, 사자, 선인이죠. 부여는 영고, 부여영고, 고구려 동맹.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옥동자. 여기는 왕이 없군요. 옥동자만 있군요. 얼굴 너무 생긴 것들이 왕도 없네. 그죠? 옥동자. 그래서 읍군, 삼로. 소금 어물, 옥저. 단과반이 더 좋죠? 동의해? 네, 동의해. 이게 무슨 강의가 이런가 싶죠. 근데 결국 그렇게 하면 돼요. 그다음 옥같이 예쁜 며느리의 뼈다귀, 옥저 며느리, 골장의 뼈다귀. 그죠? 조교의 혼 책화. 야, 여기 체크한다. 넘어오는지 안 나오는 체크한다. 체크화. 이렇게 해서 사만 설명했죠. 이렇게 해서 부고 옥동삼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문제를 잠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풀었던 고조선 문제인데 이 선지 부분을 잠깐 보자는 얘기죠. 자, 동맹하면 고구려죠. 고구려의 동맹 제천 행사는 10월. 신지읍차, 요거는 이제 삼한의 지배층 이름이에요. 아까 소도가 제사장인데 신지읍차 그러면 삼한의 정치적인 지배자들을 말합니다. 도둑지단자 12배니까 부여와 고구려가 12배로 배상하는 풍습이 있고요. 음락간의 경계를 중시한 체크화 나오죠. 야, 넘어오는지 안 나오면 체크한다. 체크한다. 동해입니다. 그래서 이건 동해를 묻는 문제였어요. 그죠? 이거 없고. 다른 거 볼까요? 여기에 어떤 문제였나 한번 볼까요? 이거 했고. 이게 없네요. 이렇게 해서 일단 여러 나라의 성장까지 설명을 좀 마무리하고 잠깐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